제가 이 경기를 구조와 간격, 그리고 팀이 경기의 여러 국면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집착하는 감독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손흥민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관중의 입장에서 보면 한 선수가 팀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입되어 곧바로 경기의 리듬을 바꾸고 팀의 심리를 바꾸고 공격의 방향을 바꾸며 결국 막판의 경기를 되살려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 관중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많은 장면들은 사실 매우 구체적인 것의 결과입니다. 바로 공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뛰는 선수가 아닙니다. 단순히 패스하는 선수도 아닙니다. 단순히 팀에 영감을 주는 선수도 아닙니다. 그는 다른 선수들보다 한 박자 먼저 경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LAFC가 거의 구조를 잃고 라인 간 연결을 잃고 팀 전체의 균형을 잃어가던 경기에서 손흥민의 등장은 어긋난 기계 안에 다시 중심축을 끼워 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LAFC가 0-2로 뒤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축구에서 0-2로 뒤지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실점했는지, 그리고 손흥민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한 팀이 경기 초반에 실점한다는 것, 특히 세트피스나 집중력 부족에서 비롯된 수비 상황으로 골을 내준다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수비수가 실수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팀 전체의 준비 상태를 보여줍니다. 좋은 팀은 박스 안에 서 있는 선수들만으로 수비하지 않습니다. 좋은 팀은 조직으로 수비하고 최초 위치로 수비하고 파포스트를 지키는 선수의 집중력으로 수비하며 세컨드볼 지역을 잠그는 선수의 판단으로 수비하고 첫 번째 클리어링 이후 즉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들로 수비합니다. 경기 시작 몇 분 만에 실점한다면 팀은 곧바로 감정이 구조를 압도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감정이 구조를 압도하기 시작하면 이후의 모든 결정은 조급해집니다. 전반전에 LAFC는 매우 분명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공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유를 우위로 바꿀 만큼 명확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공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좌우로 패스를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을 소유한다는 것은 상대가 우리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를 왼쪽으로 끌어당겨 오른쪽을 열어야 합니다. 중앙으로 공을 넣어 측면을 열어야 합니다. 공격수가 적절한 순간에 내려오게 만들어 상대 센터백이 따라 나갈지 자리를 지킬지 고민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없던 LAFC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서 정확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빠른 선수들이 있었고 에너지가 넘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곧 통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선수는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각도로 혹은 동료가 패스를 넣을 수 없는 위치로 달린다면 그 속도는 우위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팀의 간격만 더 길어지게 만듭니다. 손흥민이 선발로 나오지 않았을 때 LAFC는 중요한 기준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단순히 스타 플레이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준점입니다. 한 팀 안에는 어떤 위치에 서 있기만 해도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만드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케빈 더 브라이너가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으면 공격수는 센터백 뒤 공간으로 뛰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부스케츠가 전방을 바라보고 공을 받으면 2명의 8번은 패스 각도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메시가 두 라인 사이를 걸어다니면 팀 전체는 다음 1초 안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패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손흥민도 다른 방식으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많은 터치를 해야만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상대 오른쪽 풀백과 오른쪽 센터백 사이에 서 있기만 해도, 그가 어깨를 살짝 틀고 몸을 열기만 해도 상대 수비진은 이미 그가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갈 가능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LAFC가 경기 초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손흥민이 없을 때 LAFC의 공격은 너무 직선적이었습니다. 공은 측면으로 나갔고 그 다음 선택지는 크로스이거나 뒤로 빼서 중거리 슈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스 안에 충분한 숫자가 있고 세컨드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며 공을 잃은 직후 반응하는 압박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면 이런 공격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수가 좋은 위치를 점하지 못한 상태에서 크로스를 올리고 중거리 슈팅 이후 세컨드볼을 회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실패한 공격 하나하나가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초대장이 됩니다. 많이 공격하고 싶은 팀은 자신들이 공격하는 방식 안에서 이미 수비를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을 박스 안으로 넣을 것인가만 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공을 잃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손흥민이 들어오기 전에 LAFC는 제가 항상 기본이라고 여기는 요소, 즉 레스트 디펜스가 부족했습니다. 팀이 공격할 때 남아있는 선수들이 역습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풀백이 높이 올라가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 공간을 막아야 합니다. 왼쪽 센터백이 측면 지원을 위해 빠져나가면 다른 센터백은 6번과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격수들이 모두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최소한 한 명은 박스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공을 막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LAFC는 여러 장면에서 마치 첫 번째 공격 장면만 생각하는 팀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현대 축구는 바로 그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흥민이 60분 무렵 투입되었을 때 저는 그것을 단순한 선수 교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팀의 인식 중심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전까지 LAFC는 각자의 힘으로 골을 찾으려는 팀처럼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들어온 뒤에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연결할 수 있는 선수가 생겼습니다. 손흥민이 가져온 첫 번째 변화는 뒷공간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수비 뒤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상대는 마음대로 라인을 올릴 수 없습니다. 상대가 라인을 올리지 못하면 그들의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생기면 보잉가 같은 선수는 공을 받아 돌아서고 전방을 향해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손흥민이 특별히 위험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공을 기다리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격수들은 공이 발에 와야만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공을 만지기 전부터 이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끌고 갑니다. 위치 선정으로 패스키를 엽니다. 달리는 방향으로 수비수가 계속 어깨 너머를 확인하게 만듭니다. 수비수가 계속 어깨 너머를 봐야 한다면 그는 더 이상 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오차가 발생합니다. 높은 수준의 축구에서는 몸 방향의 작은 오차, 반박자, 늦은 한 걸음, 센터백이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짧은 순간이 모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인상 깊게 본 점은 그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스타 선수들은 팀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입되면 모든 각도에서 슈팅을 시도하고 3명, 4명을 제치려 하며 모든 공격의 중심이 되려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경기를 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반드시 자신이 직접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보잉가에게 연결한 패스가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계상의 어시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 수비의 상태를 바꾼 패스였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고 왼쪽으로 침투하는 보잉가를 봤을 때 중요한 것은 패스가 얼마나 강했는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패스했다면 보잉가는 수비수가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 늦게 패스했다면 슈팅 각도는 다치고 골키퍼가 뛰쳐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보잉가가 속도에 올라탔고 처리할 공간을 확보한 바로 그 순간에 공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받는 선수가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는 패스였습니다. 축구에서 좋은 패스는 항상 관중을 감탄하게 만드는 패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패스란 동료가 가장 좋은 속도와 리듬으로 다음 행동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패스입니다. 보잉가는 이후 좁은 각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결코 쉬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골은 슈팅한 선수 한 명의 골만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두 선수의 연결이 만든 골입니다. 손흥민과 보잉가는 합리적인 구조 안에서 가까이 배치된다면 MLS에서 매우 까다로운 듀오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침투, 결정적 패스, 양발 마무리, 수비수 유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속도, 측면 돌파, 1대1에서의 힘, 직접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의 문제는 이 두 에너지를 서로 떨어뜨려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팀에서 가장 위험한 두 선수가 있다면 단순히 그들을 같은 경기장에 세워놓고 무언가가 저절로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서로를 보고 서로에게 패스하고 서로를 위해 수비수를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을 설계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LAFC는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위기 수습용 선수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의 선수는 모든 것이 무너진 뒤 눌러야 하는 비상 버튼이 아닙니다. 그는 90분을 모두 뛰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일정 때문에 로테이션이 필요하다면 구조를 통해 로테이션해야 합니다. 팀의 공격 정체성을 완전히 희생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손흥민에게 휴식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맡던 역할을 팀 안에서 누가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뒷공간을 위협할 것인가? 누가 하프 스페이스를 연결할 것인가? 누가 두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을 것인가? 누가 첫 번째 압박을 시작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면 손흥민을 벤치에 앉히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방향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기에서 손흥민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어시스트나 마지막 동점골에 미친 영향만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가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축구에는 전술이 잘못되고 리듬이 어긋나고 포메이션이 흔들리고 감정마저 무너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선수는 그런 날에도 경기장에 들어와 행동으로 팀 전체에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아직 공간이 남아있다. 아직 한 번의 플레이가 더 남아있다. 손흥민은 바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승부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클래스란 단순히 골의 숫자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고 믿게 만드는 능력으로도 측정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